바다 밑바닥에는 상식을 뒤엎는 거대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새우가 몸길이 30cm가 넘게 자라고 일반적인 오징어보다 수십 배 큰 괴물 오징어가 떠다니죠. 얕은 바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해면 동물과 거미개들이 어둠 속을 배회합니다. 음식도 부족하고 온도도 차가운 이 환경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심해에 숨겨진 거대함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깊은 바닷속 세계는 오랫동안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옛날 뱃사람들이 전해 내려오는 바다 괴물 이야기들이 단순한 허풍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거든요. 최근 수십 년간 진행된 심해 탐사 결과 우리는 빛이 전혀 닿지 않는 깊은 곳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생명의 축제를 발견했습니다. 생물 발광으로 반짝이는 아름다운 춤과 함께 거대한 사무처 도시들이 모습을 드러냈죠.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욱 기이하고 무엇보다 엄청나게 큰 생명체들이 나타납니다. 얕은 물에 사는 동물들보다 훨씬 거대한 크기로 자라나는 심해 생물들의 특성을 학자들은 심해 거대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몸 길이가 40cm를 훌쩍 넘는 등각류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두 종류까지 음식이 부족하고 생존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죠. 오히려 큰 몸집이 생존에 불리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런 관찰 결과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심해 깊은 곳을 지배하고 있는 거인들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심해의 가혹한 환경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수압이 그곳에 사는 동물들에게 큰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해양대기청 자료에 따르면 바닷속으로 10m 또는 33피트 내려갈 때마다 압력이 1기압씩 늘어납니다. 이것은 바다의 황혼구역 바닥인 1000m 아래쪽이 대략 101기압의 압력 상태에 있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생명체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투명하게 보입니다. 생물들이 사이포노포어처럼 끝없는 어둠 속에서 자유자재로 떠다니고 있거든요. 수백 마리의 작은 동물들이 모여서 하나의 군집 생명체를 이루며 생존을 위해 협력하는 이 사이포노포어 중에서 가장 큰 것들은 푸른 고래보다도 더 긴 길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지점인 챌린저 해구 1900m 이상 아래쪽에도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깊은 곳에 사는 어류인 마리아나 달팽이 고기는 수압이 표면 압력보다 81배나 높은 8000m 깊이에서도 문제없이 생존하고 있죠. 대부분이 물로 구성된 이런 생물들에게는 압력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닷물의 부력 덕분에 중력과 맞서 싸울 필요가 없어서 이것이 많은 생물들이 자신의 무게에 눌려 무너지지 않고 엄청난 크기까지 자라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요인입니다. 이런 설명은 심해 생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커질 수 있는지는 알려주지만 왜 그렇게 커지는지를 알아내려면 생물학적 원리를 더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그들의 엄청난 성장은 일반적으로 클라이버의 법칙과 베르그만의 법칙으로 알려진 두 가지 생물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법칙 모두 과학계에서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요. 클라이버의 법칙은 더 큰 동물이 더 효율적인 경향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래는 작은 물고기보다 수백 배나 큰 질량을 가지고 있지만 신진대사는 상당히 느린 편이죠. 이것은 동물의 혈액순환계에 있는 혈관들의 특성 때문입니다. 부피가 증가할 때 표면적은 더 천천히 증가하기 때문에 큰 동물들은 표면적 대비 부피 비율이 더 작아지고 체온을 통해 손실되는 에너지가 그램당 더 적어집니다. 따라서 그램당 필요한 대체 에너지도 줄어들죠. 느린 신진대사율은 심해 동물들에게 엄청난 장점을 제공합니다. 중층대인 200m 이하에서는 먹을 것이 극도로 부족하거든요. 태양의 빛은 희미한 안개처럼 변해버립니다. 이런 어둠은 식물이나 조류,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광합성 생물들을 지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서 1차 생산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해의 모든 먹이사슬은 대신 더 생산적인 표면 바닷물에서 가라앉아 내려오는 음식 조각들에 의존해야 합니다.
죽은 물질들과 배설물로 구성된 해양눈이라고 불리는 유기물 입자들의 지속적인 흐름이 그들의 유일한 영양 공급원이죠. 음식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에너지를 아껴 써야 하고, 이것이 심해 동물들이 더 효율적이 되기 위해 더 큰 크기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각류를 살펴보세요. 이런 갑각류 청소부들은 바다의 모든 곳에서 발견됩니다. 해안가 해초 사이에 숨어있는 해변 깡충이부터 시작해서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곳인 1911m까지 말이죠. 여기 하델대의 갑각류들은 불이 꺼진 단계로 접어들면서 목재를 소화할 수 있는 효소를 갖게 됐고, 바다 밑바닥에 떨어지는 거의 모든 것들을 먹어치우며 실제로 소화시킵니다. 소화하기 어려운 물질들의 영양소를 환경으로 재순환시켜서 중요한 생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이것들이 없다면 해저는 죽은 식물과 동물 물질들의 넘쳐나는 쓰레기장이 되어버릴 겁니다. 이런 갑각류들은 매일 자신의 체중에서 60%에서 100%에 해당하는 폐기물들을 먹어치울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에 아주 잘 적응되어 있거든요. 다리에는 움직이는 절반부와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송곳들이 달려있고, 바다의 하델 구역에서는 길이가 34cm가 넘게 자라는 알리셀라 기간티아 종이 있습니다. 느리게 움직이는 청소부로서 미끼에 서툴게 달려들어 몇 시간 동안 먹어대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죠. 얕은 곳의 친척들보다는 훨씬 크지만 얕은 물에서 개와 같은 다른 큰 바닥 서식 동물들이 차지하는 생태적 지위를 채우기 위해 진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심해 거대증의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거대 오징어입니다. 700kg에 15m 길이의 생물로 수면 아래 2.1km에서 서식하고 있죠.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무척 동물일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기에도 불구하고 야생에서 관찰된 경우는 거의 없고, 촬영된 사례는 더욱 드물죠. 붉은 악마라고도 불리는 훔볼트 오징어는 길이가 2.5m에 달할 수 있으며 소위 날아다니는 오징어들 중에서 가장 큰 종류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약 4,000m 깊이에 매달려 지내고 있습니다. 길이가 8m이고 몸에 수직으로 잡힌 가느다란 팔과 촉수들을 가진 마그나피나 또는 큰 지느러미 오징어는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보입니다. 이 긴 촉수들은 더 깊은 물을 탐색하여 오징어의 몸체가 먹이를 잡을 때 위쪽 어둠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게 해줍니다. 큰 지느러미 오징어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 언급된 것이 불과 20년 전이고 필름에 몇 번만 촬영되었거든요. 이것은 작년 11월 9일 해양대기청의 원격 조종 잠수정 중 하나가 촬영한 가장 최근의 목격 영상입니다. 멕시코만에서 거의 2.2km 아래에 있었죠. 심해 거대증은 다른 동물 그룹들보다 무척추 동물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지만 일부 심해 척추동물 거주자들의 형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북극해의 차가운 극지 심해에 숨어있는 가장 큰 상어들 중 하나가 어둠 속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린란드 상어로 심해 서식 상어들인 슬리퍼 상어라고 불리는 과에 속하며 2,000m 이상의 깊이에서 거의 7m까지 자라납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화해왔습니다. 구조적 질량과 예비 질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질량은 동물의 내부 및 외부 신체 구조에 기여하며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예비 질량은 커지지 않지만 동물이 더 많은 음식을 저장할 수 있게 해서 규칙적으로 먹을 필요 없이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슬리퍼 상어들의 예비 질량은 엄청나서 일부 그린란드 상어는 무게가 최대 1,400kg에 달합니다. 이는 얕은 바닷물 상어인 청상아리와 비교했을 때 60에서 400kg 사이인 것과는 엄청난 차이죠. 이름에 걸맞게 슬리퍼 상어는 바다에서 가장 느리게 움직이는 상어 중 하나이며 초당 0.3m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짧은 지느러미 청상아리와 다시 비교해보면 슬리퍼 상어의 꼬리 지느러미는 짧고 넓어서 지속적인 고속 순항에는 적합하지 않고 대신 빠른 폭발적인 가속에 적합합니다. 식사 사이에 에너지를 보존하면서 더 빠른 먹이를 잡기 위한 가속도를 위해서 말이죠. 이런 상어들은 가능하다면 능동적인 사냥 기술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그들은 민감한 후각에 이끌려서 이런 빙하고래 사체와 같은 큰 먹이를 찾아 먹습니다. 그들은 배불리 먹고 큰 위장에 엄청난 양의 음식을 저장해 둡니다. 캘리포니아 트리니다드에서 발견된
3.7m 길이의 암컷 슬리퍼 상어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위 내용물의 질량이 136kg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음식 저장량 덕분에 대형 동물들은 먹이를 찾거나 짝을 찾을 때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래사체와 같은 영양이 풍부한 핫스팟들에 의존할 수 있고 그것들 사이에 긴 여정 동안에도 굶주림 없이 지낼 수 있죠.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상어들의 신진대사율이 크게 느려졌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이 북대서양에서 암컷 그린란드 상어 28마리의 수정체 조직을 대상으로 실험했을 때 수정체의 가장 안쪽 층에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실시한 결과 가장 큰 상어 2마리는 약 335kg 무게로 추정되었는데 나이가 392년이나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클라이버의 법칙은 소화계나 움직이지 않는 기관이 없고 움직임에 에너지를 거의 소모하지 않는 동물들이 왜 거대증을 보일 수 있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해저의 해면 동물들에는 이를 보여주는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거든요. 길이 3.5m, 높이 2.1m인 이런 해면 동물은 2015년 하와이 제도 근처 2134m 깊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미니밴 크기이고 대부분의 심해 해면 동물과 마찬가지로 해양눈에서 생존합니다. 이런 해면 동물과 다른 심해 해면 동물들의 경우 크기가 큰 것은 파도나 일반적인 해면동물 포식자인 바다거북 같은 교란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심해 거대증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두 번째 이론은 베르그만의 법칙으로 바다동물들은 온도가 낮아질수록 몸집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거대증을 보이는 대부분의 바다동물들이 심해의 추운 지역에서 발견된다는 관찰과 일치하죠. 햇빛이 부족하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이로 인해 세포 크기와 수명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율도 감소합니다. 사실 거대화 현상은 북극과 남극해에서 가장 흔하며 얕은 물에서도 불가사리, 해면동물, 바구니별, 벌레 같은 동물들이 모두 따뜻한 물에 사는 친척들에 비해 엄청나게 커집니다. 한 세기 이상 동안 극지방의 동물학자들과 탐험가들은 심해에서 생물들을 끌어올려 관찰한 내용을 기록해왔는데 저녁 접시 크기의 바다거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리 폭이 60cm나 되죠. 바다의 다른 지역에서는 같은 종의 바다거미가 1mm 이하로밖에 자라지 않는데 말입니다. 키 2m의 거대한 해면동물이 드롭스톤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빙산들이 떨어뜨린 큰 바위는 부드러운 진흙 위에 바위 서식지를 제공해서 여과 섭식자들이 달라붙을 수 있게 해줍니다. 덕분에 깃털별과 냉수 산호들이 이 지역을 식민지화했죠.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환경에 잘 적응한 이런 식물 같은 동물들은 매우 느리게 자라지만 엄청나게 커집니다. 여기에서는 물고기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해양 생태계에서 먹이사슬을 지배하는 물고기들은 얼어붙는 기온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거든요. 남극 심해는 거대한 무척 동물들이 지배하는 선사시대 같은 세계입니다. 여기에 생물들은 수백만 년 동안 나머지 지구와 고립된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강력한 남극 순환 해류가 얼어붙은 대륙을 소용돌이치며 가파른 온도 구배를 만들어서 해양 동물들의 확산을 막고 있죠. 이런 고립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양성과 이 차가운 수중 세계의 조건들이 엄청난 크기로 이어졌습니다. 느린 신진대사는 많은 극지방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느린 동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물이 차가운 물보다 용존 산소량이 적다는 점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분자들이 산소가 더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극지방의 얼음물은 놀라울 정도로 산소가 풍부합니다. 그런데 낮은 온도는 산소 가용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신진대사 속도를 느려뜨려서 산소에 대한 대사 수요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산소 공급대 수요 비율이 훨씬 커집니다. 이로 인해 냉수 생물들은 열대 지방 동물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신체 크기에 대한 산소 기반 제약에서 해방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충분한 산소에 접근하지 못해 걱정할 필요 없이 더 큰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산소 온도 가설이며 극지방 거대증이라는 또 다른 현상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사실이라면 극지방의 거대 동물들은 특히 온난화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온도 변화가 그들 환경에 취약한 균형을 깨뜨릴 수 있거든요. 기후 변화는
지구상 어느 곳보다도 극지방에서 더 빠른 속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고 바닷물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한때 산소가 풍부했던 극지방의 물이 고갈되고 몸집이 큰 유기체들은 더 이상 신진대사 과정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에 더해서 한때 고립되었던 취약한 생태계는 이미 침입성 해양 생물들의 유입을 목격하고 있죠. 극지방 전선의 제약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탐욕적인 포식자인 킹크랩이 극지방 바다가 따뜻해짐에 따라 서식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바다에서 파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진화할 필요가 없었던 동물들을 잔뜩 먹어치우면서 말이죠. 해양 섬들의 생태를 조사해보면 극지방과 심해의 거대화를 이해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섬들은 다른 육지에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곳에 도착한 유기체들의 다양화를 통해 토착묵 생물 다양성을 개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섬은 새로운 서식지에서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새로운 종들을 형성하기 위해 변형됩니다. 고립은 종 분화를 촉진합니다. 생물이 조상종에서 빠르게 다양화되는 이 과정을 섬의 적응 방사라고 합니다. 이는 이용 가능한 고유한 자원들과 새로운 생물학적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며 이는 차례로 새로운 생태적 지위를 열어줍니다. 이 낯선 세계에서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죠. 갈라파고스에서 다윈의 핀치새들은 적응 방사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그들의 공통조상이 갈라파고스에 도착했을 때 진화를 통해 핀치새들은 수많은 다른 생활 방식이나 생태적 지위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섬은 진화의 축소 모형을 만들지만 제한된 자원으로 인한 경쟁자들과 포식자들이 있기 때문에 섬의 다양화는 종종 생태지리학적 규칙을 따릅니다. 1964년 포유류학자 제이 브리스톨 포스터는 116종의 섬 종들을 본토 친척들과 비교하고 많은 섬 거주자들이 섬 거대증이라고 불리는 더 큰 신체 크기로 진화한 반면 다른 종들은 섬 외소증이라고 불리는 더 작은 크기가 되었다고 관찰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많은 섬에 포식자가 없어서 포식 압력이 감소하면 작은 동물들이 커지고 일반적으로 섬의 식량 자원이 제한되면 더 큰 동물들이 작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1973년 진화 생물학자 리반 발렌이 포스터의 연구를 기반으로 규칙을 공식화했습니다. 이것이 섬 규칙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거대한 갈라파고스 거북 같은 생물들에 의해 입증되었죠. 2006년 생물학자 크레이그 R 맥클레인이 이끈 연구에서는 육지 섬들의 동일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의 기울기를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심해가 섬 규칙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능적으로 섬과 유사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심해도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포식자를 가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바다의 나머지 부분과 고립되어 있거든요. 깊은 곳에서도 다양화가 있었습니다. 6,500만 년 전 백악기 말에 발생한 대량 멸종 사건 이후 얕은 물 생물들은 더 깊은 곳으로 모험을 떠나 심해로 다양화되었습니다. 맥클레인은 많은 심해 분류군들이 실제로 복종류 연체 동물과 같이 섬 규칙을 따른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드티마 속에 속하는 가장 작은 복종류 중 하나인 복종류는 심해에 살면서 섬에서 관찰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섬 외소증을 보입니다. 반면 거대 등각류 같은 많은 심해 갑각류들은 얕은 물에서 25mm나 50mm를 거의 넘지 않는 친척들에 비해 엄청나게 자랍니다. 여기서는 길이가 40cm까지 자랄 수 있고 무게는 약 1.7kg에 달하죠. 이런 예시들은 심해 동물들의 신체 크기 추세가 이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들이 감소한 결과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특정 생태적 전략과 서식지에 최적의 크기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자원이 더 작은 신체 크기를 선택하는 섬과 달리 동물들이 제한된 공간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심해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먹이를 찾아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으므로 이런 여정을 지속하기 위해 더 큰 몸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심해에서 더 큰 몸집을 위한 진화적 개방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아마도 더 큰 유기체를 먹을 수 있는 많은 포식자가 없기 때문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13m 길이의 거대 오징어에 알려진 유일한 포식자 중 하나는
향유고래인데, 이 향유고래는 표면에서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오징어를 잡아먹어야 합니다. 또는 동물들이 에너지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활동적인 사냥생활 방식이 덜 유리할 수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심해 거대화는 진화와 생존을 주도하는 자연 선택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특히 어려운 조건과 제한된 자원이 특지인 환경에서 진화는 가장 효과적인 적응을 향해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화는 이런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잘 적응된 몸집을 선택하는 것이죠. 널리 논쟁의 여지가 있고 종종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심해 거대화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인간이 만든 세상에서 기후변화는 다른 어떤 동물 집단보다도 해양 생물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어지거든요. 차가운 바다들이 온도 균형을 따뜻하게 만들고 산소 공급과 존재하는 유기체들 사이의 균형을 깨뜨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섬세한 균형에 크게 의존하는 거인들이 가장 먼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완벽하게 조율된 이 깊은 바다의 생태계가 우리 눈앞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심해 거대증이라는 놀라운 현상을 통해 우리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동시에 그 취약함을 동시에 목격하고 있는 셈이죠.